이번 빗썸 사태 이후로 생각보다 많은 의견과 질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처음엔 솔직히 조금 의외였다. 이 주제는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오래 보신 분들에겐 사실 기본에 가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처음부터 콘텐츠로 만들 생각은 없었다. 너무 기초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거래소와 블록체인의 차이 보관과 거래의 역할 구분, 셀프 커스터디의 필요성. 이건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바라본 분들이라면 이미 한 번쯤은 스스로 정리했을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질문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 공통된 흐름이 보였다. 이번 이슈를 거래소의 문제라기보다 비트코인 자체의 문제로 받아들이거나 아예 블록체인의 한계라고 혼동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그 순간 이건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는 대부분 이런 지점에서 생기고 그 오해가 쌓이면 결국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위험하다는 결론, 블록체인은 아직 멀었다는 판단, 그래서 다시 중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이 모든 오해의 출발점이 바로 이 구조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는 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가격 이야기도 아니고 상승이나 하락 전망도 아니다. 이번 이슈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오가고 있지만 먼저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이번 사례는 블록체인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라기보다는 중앙화 거래소라는 운영 주체가 있는 기업의 내부 통제와 운영 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슈에 훨씬 가깝다는 점이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지,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 지점을 중심으로 왜 이번 사건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소 구조의 문제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왜 장기 보유 관점에서는 셀프 커스터디라는 선택이 이제는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점점 기본값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조금은 차분하게 하지만 최대한 명확하게 정리해보려 한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거래소를 의식적으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다. 이 둘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는 순간 문제의 본질은 반드시 흐려진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누군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정을 내려주는 중앙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다. 위 변조가 극도로 어렵고 누구도 임의로 규칙을 바꿀 수 없는 합의 구조 위에서 움직인다. 누가 얼마를 보냈는지 모든 거래 기록은 공개되고 검증은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아니라 네트워크 참여자 전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신뢰를 요구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 대신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 뿐이다. 이게 비트코인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반면 거래소는 전혀 다른 존재다. 거래소는 어디까지나 현실 세계의 기업이다. 운영 주체가 있고 직원이 있고 서버가 있고 내부 장부가 있다. 그리고 이 내부 장부는 블록체인이 아니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중앙화된 데이터다. 우리가 거래소 화면에서 보는 잔고 숫자는 블록체인 위에 직접 기록된 내 자산이 아니라 거래소 내부 장부에 이 사람에게 이만큼의 권리가 있다고 표시된 숫자에 가깝다. 이 구조에서는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입금도 되고 출금도 되고 거래도 잘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정상 상황이 깨지는 순간이다. 이번 사례 역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블록체인은 늘 하던 대로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문제는 중앙화 거래소 내부에서 자산 처리 과정과 통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분리, 검증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람의 실수든 시스템 설계의 한계든 내부 통제의 부재든 원인이 무엇이든 결과는 동일했다. 거래소는 특정 계정의 거래를 멈췄고 출금을 제한했고 자산 회수와 조정이라는 조치를 거래소 판단으로 실행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사고 대응이 아니다. 이 자산에 대한 최종 통제권이 개인이 아니라 거래소에 있다는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순간이다. 특히 국내 거래소의 경우
해외 주요 거래소들과 비교했을 때 고객 자산을 얼마나 투명하게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한 준비금 증빙 체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객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 운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인프라의 성숙도 측면에서 아직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 이건 특정 거래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 산업 전반이 성장 과정에서 겪고 있는 구조적 한계에 가깝다. 그래서 같은 사고라도 국내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불안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되풀이해왔던 문장이 다시 떠오른다.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내 비트코인이 아니다. 이 말은 비트코인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자는 말이다. 거래소에 있는 자산은 내가 직접 통제하는 자산이 아니라 거래소가 보관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출금 제한이 걸릴 수 있고 거래가 중단될 수 있고 회수나 조정 같은 조치가 거래소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건 선의의 문제도 악의의 문제도 아니다. 구조의 문제고 권한의 문제다. 누가 그 자산의 스위치를 쥐고 있느냐의 문제다. 이 구조는 과거에도 반복됐다. FTX에서도 마운트곡스에서도 사건의 원인과 규모는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다. 출금은 멈췄고 개인은 기다리는 입장이 됐다. 그 순간 비트코인은 자산이 아니라 채권이 됐다. 그래서 장기 보유를 생각하는 투자자일수록 리스크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리스크와 거래소 운영 리스크는 완전히 다르다. 전자는 시스템적, 구조적 리스크이고 후자는 기업의 운영 리스크다. 이 둘을 혼동하면 비트코인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장기 보유 관점에서는 개인 지갑을 통한 자가 보관, 즉 셀프 커스터디를 선택하고 있다. 이건 극단적인 선택도 이념적인 선택도 아니다. 거래는 편하게, 보관은 신중하게 역할을 분리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다. 거래의 편의성은 거래소가 제공한다 하지만 보관에 대한 주권은 개인이 가져간다. 이 두 가지를 같은 곳에 두지 않겠다는 선택.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 선택이 특별한 사람이 하는 전략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오래 들고 가려는 사람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갈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니고 불안을 키우기 위한 이야기도 아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자산을 누가 통제하고 있는지 한 번쯤 차분하게 돌아보자는 이야기다. 비트코인은 서두르는 자산이 아니라 시간을 들고 가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읽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